이 시대는 흥미로운 시기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시대를 독특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경과 국가명이 굳어지고 기술이 발전하던 시기, 세상을 이질적으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석탄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석탄은 피할 수 없는 존재였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증기기관은 역사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방적과 직조 같은 오랜 수공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까지 시골에서 안락하게 살던 많은 사람들이 더욱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갑자기 일자리와 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도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미친 듯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상 크기가 클수록 석탄을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공장을 짓게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곳곳에 늘어선 거대한 건물들과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기둥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면 노동자는 곧 각 생산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평생 다양한 보람있는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기계의 부품처럼 전락해 하루 종일 똑같은 반복 작업만 하게 되었고, 참고로 그 작업 시간조차 시계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특히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식사하고 언제 출퇴근하는지를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제약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비디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비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 석탄 가스 등이 도입되고 널리 퍼지면서 공장들은 밤에도 너무나 밝게 불을 밝혀 관찰자들이 궁전과 비교할 정도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일부 공장들은 이 14시간 운영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그대로였습니다. 일 외에 다른 삶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노동 착취도 막을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세 시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인용하자면 한 계층 전체에게 가해진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일상적 이동과 시간의 제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되는 것이 이전에는 시골에서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과장해서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충분히 오래 살다 보면 그들도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이 산업 시스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구에 태어난 지 3, 4년 만에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겨우 3살이나 4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어른들의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독특한 구조 덕분에 아이들의 작은 몸은 성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일자리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아이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줄 수 있고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이상적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탄광 내부로도 확장되어 오직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터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에서 벌어진 학대는 공장 내 아동 노동과 비교하면 마치 햇살과 무지개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음 인용문은 공포 영화와도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사슬에 묶이고 벨트와 하네스에 매여 마치 개처럼 손수레를 끄는 모습으로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며 무거운 짐을 뒤로 끌고 다녔다. 이 모든 일은 광산갱도에서 단 하나의 횃불만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똑바로 서지도 못할 만큼 좁은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런 곳에 보냈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일터로 보낸 어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내내 아이들은 항상 일해왔으며 농사일이나 빨래처럼 가족을 위해 작은 방식으로 기여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을 일에 대비시키는 교육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바로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화된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며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그냥 앉아있는 대신 부모들은 그들을 공장 시스템으로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삶을 빼앗기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 노동자 계층은 뿌리 뽑힌 전통주의자들이었고 상류층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상류층은 자신들이 인용하자면 예절, 직업, 그리고 복종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종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찬 도시들에는 공원이나 어떤 형태의 녹지 공간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자연의 부재는 분명히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자연의 마지막 보루인 태양조차도 또한 엄청난 양의 검은 석탄 연기로 인해 때때로 하늘에서 완전히 가려지곤 했습니다. 한 신문은 1.8m 거리에서도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짙은 석탄 그을음이 도로, 건물, 옷 등 모든 표면을 완전히 뒤덮었고 물론 부자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시대의 또 다른 경이로움인 증기기관이 영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852년까지 전국을 가로지르는 철도는 600마일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요 도시들 사이를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게 기적과 같은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삶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견디며 한 가지 꿈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바로 왕실의 식민지였던 나라, 자유와 모험의 약속이 대서양을 건너 울려 퍼지는 곳, 바로 미국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통제된 비좁은 환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연이 가득하고 모험이 넘치며 자유가 보장된 곳의 약속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빼앗겼다고 느꼈던 옛 삶으로의 회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쪽으로 팽창해 나갔습니다. 토지 정복이 한창이던 가운데 그들은 그 땅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조사했고 발견한 것은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석탄 매장지가 위치한 곳 때문에 미국 내 산업혁명은 피츠버그라는 작은 교역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독립전쟁 기간 내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지 불과 8년 만에 인구 376명의 이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만이 경험했던 산업 발전의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첫 공해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후 몇 년 안에 이 도시는 유리와 제철 같은 연료 집약적 산업의 주요 제조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1817년이 되자 이곳의 인구는 6,000명에 달했고 250개가 넘는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영국의 도시들처럼 방문객들은 연기가 도시를 우울하게 만들고 햇빛을 가린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년 후 피츠버그는 서반구의 증기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산업 현상은 고립된 채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혁명이 잠시 멈춰 있었지만 곧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동부 해안의 도시들 역시 200년 전 런던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태워 부족해지자 가격이 올랐고 석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송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달리 해안을 따라 배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석탄은 모두 내륙에 있었고 해안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영국이 실험했던 또 다른 방법인 운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가 시작되어 도시와 풍부한 석탄 매장지를 연결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갖춰지자 또 다른 영국의 혁신인 철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철도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면서 석탄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결국 두 산업이 하나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반 시설이 갖춰지자 이러한 경로를 따라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이너스빌, 뉴캐슬, 포트 카본과 같은 곳들이 그 예신데 포트 카본은 한 가족으로 시작했지만 불과 1년 만에 900명 이상의 인구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명에 필요한 것은 단 두 가지, 석탄과 물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 두 가지, 즉 석탄과 물을 풍부하게 갖추게 되면서 이후 수십 년간 즉 1835년부터 1855년까지 미국은 이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산업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대량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이미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영국인들조차 감탄할 만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공이 나라 전체에 고르게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탄과 그와 함께 따라온 모든 것들은 산업화된 북부와 노예 수출 플랜테이션에 의존하던 농업 중심의 남부 사이에 뚜렷한 경제적 격차가 있음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결국 내전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석탄에 의해 움직이는 전쟁의 첫 모습을 제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철도는 군사용으로 전용되어 병력과 군수품이 끊임없이 전선으로 공급될 수 있게 했고, 이는 더 크고 참혹한 전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규모 제철소의 일반화된 사용은 새로운 종류의 군함인 철갑함을 전투에서 시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산업적 우위가 전쟁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북부는 공장 생산량이 남부보다 10배 많았고 화기 생산량은 32배, 그리고 석탄에서는 무려 38일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60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닥칠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더 많은 광물을 채굴했고, 결국 석탄의 왕이었던 영국을 능가하고 그 자리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 되자 이 격차는 더욱 벌어져 석탄이 미국 경제력의 확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생산량에서 영국 바로 아래 세계 3위에 오른 국가는 독일이라는 신흥산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석탄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오염을 막기 위한 초기 운동이었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812년 맨체스터 노동계급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57%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고, 평균 기대 수명은 겨우 17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자면,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38세였습니다. 이는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제 도시 생활의 무언가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대체로 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시의 연기는 인간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연기 없는 삶은 그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햇빛 부족이 사망 원인이라는 이론도 제기되었지만, 이를 측정할 방법이 원시적이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폐를 정화하고 박테리아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진정한 반오염 운동은 과학계의 남성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 안의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사일이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집과 음식, 가족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기와 그을음이 어디에나 있었고, 이것이 점차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여성들은 모임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는 훗날 시민가정관리운동 (Municipal Housekeeping Movement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성이고 종종 특권층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깨끗한 공기에 대한 요구는 감상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츠버그에서는 이들이 건강보다는 피부를 보호하고 싶어한다는 비난을 흔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연소하는 기술을 찾았고, 투표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연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석탄 산업을 상대로 로비에서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상당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반오염 운동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석탄이 이제 전쟁과 완전히 얽혀버렸기 때문에 만약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러한 고상한 열망들은 모두 제쳐둘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또 하나의 발칸 전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세계 대전으로 변모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장 시스템에 맞춰 나폴레옹 시대의 화려한 군복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독일 부대들은 칙칙한 회색 단색의 행렬로 프랑스와 러시아로 진군하며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서 철도 노선을 건설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철갑선들은 해군이 현대화하도록 강요했고 금속으로 만든 함선의 한계를 더욱 넓혀 결국 거대한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총이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포병 장비는 규모 사거리 구경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즉 진흙과 총알, 철조망이 뒤엉킨 인육 분쇄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이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독일 제국이 피와 철이 아니라 석탄과 철에 더 진정으로 기반을 두고 세워졌다고 말했는데 그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석탄은 단순히 연료 생산과 운송에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탄의 탄화수소는 화학산업의 정말 상당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은 완전히 석탄 제품이었고 수백만 명의 병사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 많은 약품과 소독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보다도 석탄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불운한 사건들을 거치며 미국이라는 석탄의 거인은 결국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 전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석탄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917년에서 1918년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낼 수 없어 몇몇 학교가 몇 주 동안 문을 닫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석탄이 공급될 때에도 배급제로 제공되었습니다. 야외 조명이나 3층 이하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은 많은 전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명 높게는 햇빛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서머타임 일광 절약 시간제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특히 민간인 사망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숫자는 오늘날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합치면 최소 500만 명에서 최대 4억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화된 전쟁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이 맞이한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광부들도 전쟁을 겪으며 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돌아온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전례 없는 노동 불안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석탄 광부들과의 노동관계 역사는 아무리 좋게 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관계는 분명히 가장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파업은 구타, 총격, 심지어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로 이어졌으며 몇몇 경우에는 미국 주방위군에 의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인 UMW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1933년에는 광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진정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금 인상, 의무 근무 시간 단축, 안전 규정, 고용 안정성 확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미국에서 획기적인 승리였으며 노동운동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UMW의 지도자는 존 L. 루이스였으며 그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영웅으로 여겨졌고 이후 몇 년 동안 그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쉽게 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가 지나치게 탐욕스러워졌다고 여겼습니다. 석탄 광부들이 이미 국내 최고 임금을 받는 산업 노동자였음에도 그는 계속 파업을 주도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파업은 전국적인 석탄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은 미국인들의 심기를 점점 더 거스르게 되었고 결국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파업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 역시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많은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비미국적이며 거의 사보타주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존 L. 루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공인 명단의 상위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명예에서 추락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킨 파업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에너지 시장이 석탄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대 사회가 석탄보다 석유와 더 잘 맞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차, 기차, 선박이 주류였던 시절에는 석탄을 운반하기가 편리했습니다. 단순히 위에 실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1900년대 초반 내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운송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와 유조선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석유 운송 비용이 크게 줄었고 인력도 훨씬 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석탄 입지를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자동차였습니다.
1924년 석탄 산업 분석가에게 자동차가 석탄에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 물었다면 그는 웃으며 당연히 좋은 일이라 답했을 겁니다. 당시 자동차가 석탄을 연료로 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석유를 마구 소비하는 기계들이 대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채널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설명란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내내 거의 모든 기차도 석유로 운행되었습니다. 석탄은 단순히 덜 사용되고 있었죠. 전쟁 중에는 석탄이 여전히 미국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로 절대량과 전체 비율 모두에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는 국가 에너지 사용의 단지 29%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석탄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사업 단계의 시작이었을 뿐이며 이 단계에서 석탄은 사회의 전면에서 물러나주로 보이지 않는 곳, 즉 눈에 띄지 않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